통국어 교과서의 1단원의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두 번째 소단원 카메라 워커를 보겠습니다. 자, 박완서님의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박완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작가 이름? 자,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박완서. 여자. 네, 박완서 여자입니다. 여류 작가고요. 네, 일단 생긴 걸 보여드릴게요. 박완서 작가. 자, 어때요? 푸근한 할머니 같죠? 인상이 좋고요. 자, 이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나이 든 사진이 많은데 젊은 시절 사진보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등단을 하셨어요. 40이 넘어서. 자, 이분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의 초점을 두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고 작가의 삶을 이해해야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완서 작가는 북한 쪽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황해도 개풍군 그쪽이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북한 쪽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맹장 수술을 못 받으셔서 수술을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박완서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잃었잖아. 박완서의 아버지를 잃었단 말이야. 나 이런 시골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수술도 못 받아서 죽고 이런 시골에서는 못 살겠다. 나는 서울 가서 내 새끼들 데리고 고생이 돼도 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입성을 합니다. 어렵게 산동네 달동네 이런 데로 가서 뭐 기생들 바느질 해주고 뭐 삭바느질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박완서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박완서가 어렸을 때 야, 너는 엄마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살지 말고 너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여자도 공부해야 돼. 그리고 커서 한복 입지 말고 원피스 예쁘게 입고 또각또각 소리 내면서 하이힐 신고 그런 신여성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서 박완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어떤 바람과 이런 거대로 그래서 20살에 이제 서울대에 합격합니다. 자, 당시에 여성이 대학을 가는 것도 신기했지만 근데 서울대까지 이제 합격을 한 거죠. 다만 문제가 그 해가 바로 1950년입니다. 뭐가 일어나죠? 6.25가 일어납니다. 자, 이 6.25가 일어나면서 학교를 결국 휴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학기도 채 못 다니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미군 부대에서 PX에서 그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 화가들의 조수 역할을 하면서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어렵게 살다가 그냥저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성실하고 착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살아요. 그리고 이 6.25 전쟁 와중에 이제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엄마의 어떤 꿈이자 뭐랄까 남편을 잃고 나서 엄마의 꿈이자 희망이었는데 그 오빠마저 죽게 됩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죽게 돼요. 뭐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냥저냥 행복하게 살다가 한 40이 넘어서 이제 등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남옥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림이 이제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하나가 박수근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박수근 화백이 이 빨래터라는 그림, 이 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게 당시 48억인가? 2000년대 뭐 그쯤에 팔렸는데 이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미군 부대 PX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살았고 근근히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박수근 화백을 박완서가 알바하면서 만났던 거지. 유부남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때의 기억을 약간 사실과 허구를 섞어서 자, 요 그림을 모티프로 해서 남옥이라는 소설, 이 나무, 앙상한 나무, 두 여자가 서 있는 네, 이 남옥이라는 소설로 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알아둘 거는 뭐냐? 박완서의 삶 자체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있어. 이 사람 삶 자체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근현대사가 녹아져 있다. 그런 할머니다.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분단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체험했단 말이지. 자, 이런 삶을 자전적으로 써내려가는 작가다.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 자, 자전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녹여서 그걸 이제 소설로 쓴다는 거. 자전적으로. 알겠죠? 스스로자. 자, 그런 작가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설이긴 하지만 이 소설의 중간중간에 자기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야. 자, 이 제목 카메라와 워커라는 소설은요. 네, 개관 정리를 일단 맨 앞에 보시면 현대 소설, 단편 소설, 그리고 현실적이고 비판적이다. 현실 비판적.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고 훈이의 진로와 취업을 제재로 합니다. 훈이가 누구냐면 자기 조카야. 자기 조카. 자, 이 훈이가 조카인데 조카를 그럼 내가 왜 진로, 취업 이런 걸 신경 쓰냐. 자, 이 소설에 뭐가 나오냐면 오빠 내외가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약간 녹아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빠 내외가 없으니까 조카를 키운 거야. 자기가. 근데 사람이란 게 왜 그런 게 있잖아. 부모님들도 너네를 사랑하고 잘 키워주시지만 약간 뭐랄까 솔직히 집착이 좀 있지. 너네 부모님들 너네한테. 없나요? 네. 내 새끼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집착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조카를 어떻게 키우고 싶고 어떤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싶고 한 거지.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싶고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공간 배경 서울이에요. 자, 주제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좌절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제목만 잠깐 설명하자면 카메라예요. 카메라. 카메라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카메라 몇만 화소. 뭐 아이폰이 사진이 잘 나오네. 갤럭시가 잘 나오네. 뭐 그러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다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카메라를 따로 사지 않죠. 근데 옛날부터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카메라로 찍는 걸 지금도 이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DSLR이라고 해서 디지털 방식이지만 이렇게 미러를 사용하는 그 거울을 사용해서 이제 빛을 담아내는 그런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날로그 약간 갬성이지 갬성.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당시에 처음에 카메라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 전에 이제 수업하다가 뭐 학생들이랑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제주도 갔다 왔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때는 디카라는 것도 없고 필름 카메라가 있었단 말이야.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 근데 이제 카메라가 비싸니까 아버지 거 이제 허락 맡아서 가서 조심스럽게 쓰고 갖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인 거죠. 네. 카메라를 쓴다라는 거는 뭔가 삶의 여유가 있는 거야. 어디 여행도 다니는 거고 이 비싼 카메라를 쓸 가정 형편도 되는 거고 그죠? 생활 형편이. 워커는 뭘까요? 이 워커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군화예요. 군화로 쓰는 것들이 이제 워커입니다. 이 군화의 앞부분은요 단단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뭐라 그럴까? 탄피나 뭐 이런저런 상처를 입어도 발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든 게 군화야. 군화. 딱딱하지. 군인들이 신는 그런 신발. 근데 옛날에 이걸 또 어디서 많이 신었냐면 이 군화를 작업화로 많이 신었어. 작업화 또는 안전화라고 해서 너네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위험하잖아. 못도 튀어나와 있고 막 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용도로 공사장에서도 워커를 신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약간 낭만, 감성, 갬성 이런 거고 워커는 현실, 노동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대비되는 제목이 그죠? 네. 미녀와 야수처럼 약간 대비되는 느낌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작품을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이제 읽어볼 거고요. 자, 오늘
수인이부터 한 문제씩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야,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훈이에게 훈이에게 먹이 어유를 사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간다. 네, 이거는 약간 허구가 이제 좀 섞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서 다 사실이냐 그건 아니고 자기 삶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허구도 들어가 있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피란을 갔습니다. 원래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피란을 갔는데 전쟁이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여전히 조카 언니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네, 친자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네, 자식처럼 여기고 키웁니다. 유전적으로 또 동일성이 있어요. 한 25% 정도? 의 동일성이 있어요. 자, 훈이가 훈이가 성의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자,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걸까? 나라는 존재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현상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1970년대 뭐가 많았을까? 70년대에는 경제적으로는 약간씩 풍요해지는데 자유, 민주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커지잖아요. 근데 독재 정치가 판을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해? 데모를 하는 거야. 시위를 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렇게 막 욕하고 데모하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고문받고 네, 장애를 겪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시대였던 거지. 아, 너네는 보지는 못했겠지만은 그 왜 김대중 대통령 아시나요? 김대중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이 걸을 때 이렇게 겪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고문 후유증, 고문 때문에 잘 걷질 못해요. 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소망이 생기고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견하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보다 하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자, 갈등의 원인입니다. 자,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 그러니까 나가 주인공이야. 1인칭 시점이고 작품 속의 서술자죠. 1인칭 작품 속의 서술자. 그리고 나와 누가 갈등을 하냐? 훈이와 갈등을 합니다. 조카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중2병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사춘기도 있고 엄마도 아니잖아. 고모잖아. 근데 고모가 내 인생에 너무 참견해. 나를 키워주긴 했지만 그래도 싫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외적 갈등입니다. 자, 다음.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자, 오빠가 일찍 죽었잖아. 엄마한테는 그 트라우마가 있겠지. 훈이한테는 할머니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훈이가 문과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자, 이 집안에는 생각을 해봐. 지금 누가 남아있어? 할아버지도 없고 지금 할머니 있고 고모가 있어. 그 다음에 훈이가 있어. 그러니까 훈이가 약간 남성답게 약간 그런 거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문과를 나오면 문학을 좋아할 것 같고 문학으로 진로를 삼을 것 같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너네 집에 형광등이 나갔다고 치자. 아니면은 저기 콘센트 저렇게 부러졌어. 누가 잘 고칠 것 같아? 문과 남학생이 아니면 이과 남학생이?
왠지 이과가 잘 고칠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는 그냥 좀 남자답게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럼 이과 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 아버지 그러니까 오빠를 닮아서 그런지 문과를 택한 거야.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은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회 문제에 휩쓸려서 그런 거 아니냐.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실을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순진하게. 자, 다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라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네, 그래서 관여를 합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네, 가치관 선택을 강요하는 나에 대해서 소극적 어떤 반항을 하는 거죠.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이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리거든. 자,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대.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지. 몇 년대라고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넌? 전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자, 이게 내가 말하는 훈이의 삶이에요. 내가 말하는 훈이의 삶.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재산도 늘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자, 문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딱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맞지. 자, 문학, 철학 이런 것들. 근데 이 문학이나 철학, 인문학 같은 이런 학문들은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네 생각해봐. 요새는 어느 직장이 돈을 잘 벌 것 같아? 구글 어때요? 구글. 연봉 세겠죠? 네, 삼성, SK 어떻습니까? 좋죠. 요새 이번 명절에도 그 성과급을 엄청 받았다고 하는데 1억씩 받았대나 뭐 보너스로 엄청 좋잖아. 근데 국문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이런 걸 나왔어. 그 회사에서 안 뽑아주지. 아서랑 아수라 사람이 어떻게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자, 철학가는 뭐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인생은 무엇인가? 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자,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 잠깐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뭐예요? 현실적이지.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삶과 뭐를 괴리시키는 겁니까? 낭만적인 삶. 이런 것들을 괴리시키는 거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과 낭만적인 삶을.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다. 자, 그러니까 앞에 건 뭐예요?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야. 내일은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더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무슨적 생각이라고? 현실적 생각이지, 그지? 그런데 내 이웃은 가난한데 나만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는 약간 낭만적이면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인문학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지. 고모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대로 되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방패란 방패는 분야가 고맙다 호통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의 아픔에 공감해.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공감해. 그래서 그런 시위를 하고 운동을 해. 취직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삶에서. 그리고 전 세계 봉사 여행을 떠나. 뭐 NGO 같은 데 가입하고. 고모 입장에서 그게 좋을까 안 좋을까? 싫은 거지. 내 조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지. 왜 그럴까? 그래야지 내가 잘 키운 것 같잖아. 내가 잘 키운 것 같아, 조카를. 자, 고모.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래요? 고모, 그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훈이가.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수축하고 있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서 그랬다. 네, 훅 들어오니까 이제 찔렸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자, 그런데 이과로 옮겨줬어. 그랬더니 그래도 다녔어. 훈이는 어떤 성격이죠? 훈이는 그래도 나름 착하고 순한 성격이네. 훈이는 나름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는 걸 보여줬어, 말해줬어? 보여줬어. 네, 보여주기.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를 쓰고 있는 거죠. 막 크게 반항은 안 했습니다. 자, 다음.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일을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선유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네, 적성이 안 맞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자,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자, 데모에 참여했다가 잡히면은 그 전과가 생기고요.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 안 되겠죠. 그런 게 걱정되겠지. 행여 훈이야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내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잘했고요. 한 문장씩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고는 혹시 게임에 빠졌더라도 그런데 끼어들었거든.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 멈추기 식성이라고 본가를 줬고 물론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어 일요일이나 카메라 메고 동부 대선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도 했다. 자, 카메라 제목에 나왔던 카메라예요. 카메라는 어떤 삶이죠? 카메라는 현실적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낭만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현실적인 낭만적, 경제적,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훈이는 우리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치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러는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 점을 보며 짓거렸다. 자, 왜 그랬을까요? 경멸하는 듯한 시선. 바로 나를 뭘로 보고 있다? 속물처럼 여기는 거죠. 속물이 뭐죠? 속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현실적이고 그런 교양 없고 식견이 좁으면서 세속적 이익, 명예에만 급급한 사람을 속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명예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재물, 권력 이런 걸 탐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는 거야. 대기업에 취직해서 행복하게 비싼 카메라 들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는 훈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속물적인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나는 부끄럼을 타면서 로변하지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써놨다. 대학교 졸업하는데 나는 돈에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돈으로 난 카메라는 지긋지긋해. 네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강요하는 삶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거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강요하는 나와 훈이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에요. 자,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일가사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확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시에 취업난이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70년대면은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기고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그렇긴 한데 약간 그래도 아무래도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면 명문대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 자,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네, 훈이는 그래도 나를 원망하진 않고요. 말없이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돈은 족족 떨어졌다. 네, 나름 착하고 순한 성격이고 고모한테 크게 대들거나 갈등을 벌이진 않습니다. 자,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연할 카메라 내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네,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가 않았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려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야, 근데 너네도 지금 뭐랄까 열심히 살아야 돼. 요새 선생님 주변에도 20대들이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 많아. 왜냐면은 신입들을 잘 안 뽑아. 다음.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흔히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제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자, 해외 취업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독수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자,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보살펴줘야 되는데 훈이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 해야 될까봐 겁나서 라는 겁니다. 자, 훈이는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에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이었다. 나는 멋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네, 지금 아연했다. 놀라서 말이 막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약간 핵심을 찔렸다고 볼 수도 있죠. 핵심을 찔린 부분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글쎄,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뢰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내 간절한 뭐라 그랬어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이라고 그랬어. 뭐야? 내 조카가 성공하는 거. 내 조카가 성공하는 거. 조카 훈이의 성공이야.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뭐야? 이것도 내 욕심과 집착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욕심과 집착. 욕심과 집착. 자,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게 있어. 부모된 마음이 약간 그런 게 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하라고 그럴 때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성공해. 그거 나 주는 거 아니다.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사회에서 유교 있잖아요. 유교. 이 유교 사회에서는 충과 효가 기본이거든. 충과 효. 그러면 충은 임금한테 충성이고 효는 효도잖아. 너네 효도의 시작이 뭔지 알아? 효도의 시작이 뭐게? 효도의 시작은 신체 보증이야. 뭐냐면 내 몸을 다치지 않아야 돼. 내 몸을 다치는 거는 부모한테 제일 큰 불효야.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이건 엄청난 불효예요. 자, 그런데 효도의 마무리, 끝판왕은 뭔지 알아? 효도의 끝판왕? 입신양명이야. 입신양명이 뭐냐면 출세를 해서 내 몸을 세우고 내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야. 근데 내 이름을 떨칠 때 뭐가 나오냐면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왜 이번에 너네랑 몇 살 차이나 2살 차인가? 고등학생인데 금메달 딴 걔 누구지? 최가온? 최가온 동네에 이거 써붙인 거 알아? 얘네 집이 비싼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무슨 아파트인데 동네 방네 이렇게 써붙이는 거야. 동네에 이 프랜카드. 와, 최가온 선수 우리 아파트의 자랑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부모님이 얼마나 어깨 뽕 들어가고 기분 좋겠어. 내 딸이 금메달이야 이런. 그러니까는 이게 효도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너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데 약간 모두 깔려 있는 거야. 내 욕심과 집착도 깔려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으로 더는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부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회복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긴장감에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다거리의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져니다. 네. 그래서 조카와 갈등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내가 왜 개입했는지도 나옵니다. 해외 취업. 해외 취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다.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전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한국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일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줄더라도.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되돌았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래서 내가 든든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게 훌쩍했다. 네. 자, 그래서 취업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훈이는
훈이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고 나는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Y건설의 측량 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킨다. 나는 훈이에게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로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보낸다. 자,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이런 건설 현장이 많아지겠죠. 영동 고속도로, 뭐 강원도와 서울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고속도로인데, 그리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뭔지는 알아? 네, 정규직은 본사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비정규직은 뭐 하청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간 건데, 월급이 어디가 더 많죠? 몰라? 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대접도 달라요. 그리고 정규직은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는데,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잘리는 거죠, 자동으로. 다음.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자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찾아간다. 공문 상태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 사장에게 알려줘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자,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나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나보다 훈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훈이가 중요해.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봤던 이면적인 것에 내 욕심과 집착이 있다고 그러지. 내 욕심과 집착에 대한 합리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희생을 각오해도 괜찮다는 거지. 나 죽어도 내 조카가 정규직 되면 좋겠어. 내 사연이 알려져서.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내 욕심과 집착이 나 조카를 위한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전이가 나에게 고모하면서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놀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뿌옇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네,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두려움이 부족하고 된 격정으로 목이 메.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일상 화장이 없네. 너 어떻게 소식이 없니? 자, 훈이는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곤 꽁무니에서 꾀죄죄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푹푹 문질렀다. 수건에서 너무 역한 신내가 나서 나는 얼굴이 찡그렸다. 훈이가 뜬머리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 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희었다. 네, 외양 묘사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훈이의 고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디로 좀 가렸구나. 주인한테 얘기하고 아직 그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밤 일이 있어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도 아나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은 이런 야간 수당을 잘 챙겨줄까 안 챙겨줄까? 자, 이런 것도 잘 안 챙겨줍니다. 자, 다음.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흥미는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에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 거지? 네 하숙집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 달래 먹으면 안 될까? 지금까지 나가지 않지.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더니.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보고 봐서. 자, 나름 시내 쪽에 나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동안 갑갑했나 보지. 다음.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훈이가 상을 향해하고 행동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너는 분이 밑까지 떼도 자주 나가보지 못한 데가 보인다.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라나.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대될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그까짓 공사판 네, 그까지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 네, 그까지 공사판에도 뭐가 있다? 계급이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직급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차별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곤 그러곤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천진막처럼 휘적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후기를 꼴깍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뿐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완성한 시유를 지켜봤다. 공사장에서 일하잖아? 되게 힘들어. 뭐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공사장 알바, 노가다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좀 며칠 해봤는데 진짜 완전 개 힘들어. 밥을 이만큼씩 먹거든? 근데 금방 꺼져. 밥을 되게 잘 줘. 공사장에 한바식당이라고 그래서 밥을 대놓고 먹어. 근데 와 금방 꺼져. 하숙집?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 거예요. 하숙집에선 잠을 자고 식사도 회사 식당에서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재. 밥값도 내야 되고요. 봉급은 얼마나 받는데? 일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찌는 성능은 되지만 식비 빼고 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요? 같은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무참한 되겠는 거고. 집에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네, 역시 비정규직이라서 돈을 많이 못 버나 봐요. 열악한 환경과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뭘 하나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꿀대 말고 하루 몇십 리씩 산불을 일구는 나도 기똥차지. 자, 뭔 얘기예요?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좋지 끝내주지. 네,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식당이 개판인가 봐요. 자,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은 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또는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아침 7시서부터 꿀대 메고 헤맬 줄 아는 일들 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곤 또 밤일을 시켜가면서도 주인의 가장이 소장이 번갈아가며 연방 공갈을 친다고. 뭐 우리 공부에 공사 진척이 제일 드문다. 하루 하루 공사가 있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맥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걱정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란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네, 더러워서 네, 더럽고 치사한 거죠. 회사가 엄청난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 지은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에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Y건설 표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흔히도 그정 못 받는 인사를 나누었으나 가서 피자를 나눴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켜더니 오나가나 저씨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저 사람들 보면 기분 잡친다. 관리직이겠지 이 사람들은. 뭔가 여유 있게 즐기고 있죠. 그리고 훈이는 비정규직의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신분 차이가. 훈이의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허전한 넣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벌레 뭉치처럼 쌓여가지고 시적지근하고도 우릿한 야릇한 악취로 풍겼다. 그러나 워커를 구분한지 흔히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내가 사준 워커를 신고 다니나 봐. 냄새가 고약하네요. 근데 그만큼 고생을 한다는 거죠. 다음.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하는 것 같다. 되지만도 못한 것 같다.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훈이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